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찌라시가 더 확산된 배경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원인지도 나오고 몇십 명이 함께 하고 있는지도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빙성 있는 의원이 정말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더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도는 거 보면 그냥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옮기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호사가들의 듭니다. 얘기다. 네. 퇴진설 얘기가 이제 솔솔 나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장성철 소장님 발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없는 얘기가 그냥 갑자기 나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언제 퇴진하냐 이제 시점의 문제로 항상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정치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결국 이제 퇴진은 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대표자직을 지키면서 모든 공천권을 다 행사하느냐 아니면 쫓겨나면서 하나도 못하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물러나면서 일부라도 내 공천권을 챙기느냐 아마 이게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후임을 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한 주간 쟁점에 대한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한판 직감 시간. 오늘도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민주당이 나온 스타 전세사기 중접수 공동센터장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민나스. 민주당이 나온 스타, 예, 국민의 국스타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두 분이 휴가 가셔야죠.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를? 아유 뭐 원외위원장이 휴가라는 사치를 부리기가 어려워서. 아하. 네. 그렇군요. 나 갈 건데. 어렵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웅 아니, 예, 네, 비대위원은 저는 약간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아하. 사실 중간중간에 조금 쉴 때도 있고 게다가 게다가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네, 네. 예, 그래요. 부인한테 혼나요. 네네. 그러네요. 대통령도 거제로 휴가를 갔기 때문에 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도 휴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관 위원장 카드 임명 강행될 것이냐? 강행되는 수순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자, 먼저 김재섭 위원장. 네,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강행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의혹도 나왔었고 예. 뭐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있었고 그래서 임명이 오늘 된다 내일 된다 하다가 차일피일 미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임명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그 이동관 후보자가 내놨었던 반박 성명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실 여부를 제기하는 그 민주당과 또 다른 시민사회에서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청문회 과정 통해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임명이 강행이 되는 것이지만 예.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의혹들이 지적된 의혹들이 사실인 것을 밝혀지면 재고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인 것을 네. 밝혀지면 권지웅 비대위원.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문제 제기한 것이 꽤 중요한 일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면 재고해 보겠다는 태도가 있다면 청문회 할 맛이 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강행할 것 강행할 것 같으니까 같다. 사실은 청문회를 볼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아예 개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반성하시거나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게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기구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고. 그래서 예. 그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보면 10조의 결격 사유에 인수위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위에 있다가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위원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파성이 없어야 된다. 네, 한마디로.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동관 지금 후보자는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인수위의 특별 고문이었습니다. 위원은 아니었고. 네, 위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 묻는다고 하면 위원이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이 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인수위의 사실상 위원이었던 이동관
후보자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법을 완전히 형해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거. 법학과? 자, 김재섭 위원장. 제 그 생각은 예. 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 그런 내용들을 청문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동관 후보자가 가진 문제점 그리고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창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 우리는 청문회 보이콧한다는 거는 민주당으로서 대단히 비겁하고 야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완벽하게 망각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례가 단적인 예인데 조국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혹이 드러나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야당이 많은 지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로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전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는 게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동관 후보자가 정말 잘못이 있다고 민주당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권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권지웅이요?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과가 없다 손치더라도 해야 된다. 그건 야당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만 더 지적하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좀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할 때 부모의 힘이 부당하게 자녀에게 개입되어서 입시에 개입된 사례를 아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동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모의 힘으로 사실 학폭 관련한 불이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야, 시험 치고 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 중에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전학 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고에 물어보니까 선도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위가 안 열린 것도 되게 의아한데 선도위가 열렸다고 한 해명은 거짓말 같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태도로 공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아까 이제 홍석준 의원도 저희와 일부 인터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 이제 학폭으로 알려졌었는데 통상적인 학폭과 다른 학폭으로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게 학폭이면 학폭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학폭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다소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 학폭 문제가 저도 제일 그러니까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학폭이면 학폭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중간적 예. 학폭이 어디 나쁘지 있냐. 않은 학폭이 존재하는가. 그런진 않은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화해를 했다, 나중에 사후 조치를 했다고 해서 학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학폭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 지금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엔 이제 가짜 뉴스를 바로잡겠다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의지가 서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가짜 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동관 후보자한테 약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학폭 논란이 이미 그 학폭 논란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성명을 냈잖아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 말끔하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가짜 뉴스 찾기를 위해서라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짜 뉴스가 뭡니까? 자, 우리 뉴스 하면 또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 가짜 뉴스. 국민의힘 말하는 가짜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가짜 뉴스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뉴스가 가짜죠. 사실이 아닌 예를 들면 뉴스. 대통령이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가짜로 그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왜곡을 해서 내보내는 게 가짜 뉴스인데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일본 저 총리하고 같이 있는데 태극기와 일장기가 당연히 같이 있는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일장기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일장기에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그런 사진만을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지 저거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가짜 뉴스죠. 이건 의도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오보와 가짜 뉴스의 차이는 뭔가요? 오보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틀리게 내는 것들이 오보죠. 예. 그런데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확인을 덜 했어. 그래서 이게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그냥
이게 강행해? 내가 싫어하는 애를 공격하는 내용이니까 나한테 유리한 내용이니까 그냥 내보내. 음. 가짜 뉴스죠. 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법률적인 뭐 언론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와 오보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사실 최근처럼 그렇게 KBS나 MBC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언론 기자 생활을 하면서 광우병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의도적으로 보이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또 정의가 달라요. 또 잘못된 정보 혹은 뭐 잘못된 뉴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장윤 변호사는 또 언론중재위원회 계셨으니까 중재위원회 가짜 뉴스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가 판별했을 때는요. 괜히 오해하실 수 두려워하지 있으니까요. 마세요. 예, 괜찮아요. 말씀해 가짜 보세요. 뉴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본인이 있다. 가짜라는 걸 알고 유포시킨다는 거예요. 아. 이를테면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정말 허황된 그런 사실관계들을 그냥 슈퍼챗이나 어떤 광고 유치를 위해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건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기본적으로 언론은 오보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 의미 있는 기사를 쓸 땐 더 그렇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죠. 언론인한테도 당연히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광범위하게 면책을 줍니다. 언론인에게. 사실로 본인이 믿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라고 봐요. 이게 실제 사실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본인이 취재하는 과정 중에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는데 적대적인 취재원들이. 그러면 그 선에서 오보를 냈더라도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인터뷰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 종합하면 이른바 이 오보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격앙된 반응들을 주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MBC 날리면 바이든 재판부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본인들이 들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밀하게 감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방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KBS 지금 대통령이 일장기에 고개 숙인다고 저도 경솔하게 보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일 정상이 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KBS 기자가 가서 촬영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풀단으로 가서 기자들이 공개된 이 영상을 받는 겁니다. 예. 그 기자가 봤을 때 일장기에만 고개를 숙였나? 저는 뭐 그 기사 자체를 두둔하고 싶지만 가짜 뉴스니까 그 부분을 엄단하겠다. 더 나아가서 그거를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정원과도 뭘 하고 뭐 사실 민간인 사찰이라고까지 지칭되는 언론인들 그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인사로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 저는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제 가짜 뉴스가 너무 이제 포괄적인 정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 덜 된 뉴스도 가짜 뉴스다 해서 완전히 좀 어떤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좀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저도 김정익 평생 비대위원. 기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봤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예. 또 저희 기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보를 냈다 하더라도 그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공익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자가 취재를 이게 위해서. 최대한 취재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일장기에 거기다 그 절을 하는 게 사진이 그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국가 간의 행사에서는 여러 개의 국기가 상대방의 국기랑 같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사람 기자하면 안 돼요. 기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처럼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본인이 확인 업무를 하지 않은 명백한 가짜 뉴스죠. 예, 가짜 뉴스는 얘기 30초씩 두 분 하실까요? 먼저 권지웅 비대위원부터.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 가짜 뉴스가 이간섭 국정기획수석이 그 6월 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언론을 기울이는 행위 모든 게 다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뉴스니까 가짜 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진짜 사실 왜곡 뉴스만을 가짜 뉴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권에게 위협이 되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지난해에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저로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짜 뉴스를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결국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의 성패는 결국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와 언론 자유의 균형을 얼마큼 이룰 것인가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10초?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만약에 기자가 그렇게 들어서 했다라면 그것 자체까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의회가 이런 식의 있지도 않은 가로를 넣어서 자막을 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거는 가짜뉴스에 해당합니다. 네, 한판직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쉬어갑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네, 국민의힘이 나온 스타 국스타 김재섭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이 나온 스타 민스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타라니까 우리 김정혁 비대위원께서 이거 무슨 소리야 하시면서 자, 네, 스타 맞죠? 예, 스타 맞습니다. 두 젊은 스타. 우리 장민 변호사 스타 맞습니다. 아유, 예.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한판 순서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서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과 오늘 포함해서 굉장히 뉴스가 바이럴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장 소장이 제게 연락을 해서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는데 당시 방송 클립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거치 문제잖아요. 예. 제가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그래요?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12월 달에 퇴진한다는 거? 10월 달에 퇴진하는데 10월 달 네. 퇴진할 수도 있다.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이미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네? 그런 왜 10월입니까?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아. 내가 뭐 계속 버텨가지고 아하. 총선에서 우리가 아하. 패배하면은 아하.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아하. 진보 진영 다 그냥 무너진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런 생각 하고 네. 계신다? 그래서 K 의원을 예. 당대표로 밀겠다.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거다. 흐름이 나타날 K 거다. 의원을 자 K 의원 얘기 나왔고 40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돼가지고 근데 K 의원 저희 방송에서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김두관 의원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두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서 현실화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저는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더 회자되는 배경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은 아니지만 쌍방울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도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 네 현재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음. 뭔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찌라시가 더 확산된 배경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원인지도 나오고 몇십 명이 함께 하고 있는지도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빙성 있는 의원이 정말로 아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더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도는 거 보면 그냥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옮기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호사가들의 듭니다. 얘기다. 네. 이 장성철 소장 얘기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취재원을 바탕으로 본인은 취재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예.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네. 예, 장 변호사님. 저는 짚어보면 아마 이란 이안을 고민을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란 이안이라면? 이란은 일단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단일 대오로 우리 민주당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총선을 치를 것인다. 이안도 저는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안은 봅니다. 사퇴설? 뭔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서 예. 이른바 이게 여러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뭐 8월, 10월, 뭐 12월 12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수사 일정과도 연동을 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현동 그리고 뭐 북한에 대북 송금했다라는 부분 관련해서 아마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일단 크고요. 금액이 크면 법정형이 상당히 또 제3자 뇌물이라고 해도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형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를 당연히 심도 깊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과 연동되는 사안에서 아무 대책 없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체계를 가져가면서 지도부 체제를 전환하면서 총선을 치를 것인가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두관 의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10월 퇴진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0월 퇴진. 그러니까 10월 퇴진설. 예.
퇴진설 얘기가 이제 솔솔 나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장선철 소장님 발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없는 얘기가 그냥 갑자기 나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언제 퇴진하냐 이제 시점의 문제로 항상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정치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결국 이제 퇴진은 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대표자를 직을 지키면서 모든 공천권을 다 행사하느냐 아니면 쫓겨나면서 하나도 못하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물러나면서 일부라도 내 공천권을 챙기느냐 아마 이게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후임을 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적으로 셈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예. 무리하게 배팅을 해서 예. 하나의 공천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쫓겨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밑바탕을 다 만들어 놓고 후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자신의 공천권 일부를 확보하면서 배후에서 활동하려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두관 의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 퇴진은 하되 시점은 그때로 정하되 사람을 아마 이렇게 저렇게 물색 중인 것 같습니다. 10월 퇴진설은 좀 약간 설득력이 있고 저는 매우 설득력이 매우 있다고 설득력이 있고 다만 그 K가 김두관 의원일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혁 비대위원. 일단 장성철 원장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도저히 국민의힘은 믿고 있어요. 이걸로 민주당은 안 믿고 있죠. 갈 수가 국민의힘은 믿고 없다. 뭐 선거를 못 치르지라고 예. 얘기하니까 예.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본인들은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 전당대회를 1년 저 당대표가 된 다음에 1년도 안 되고서 뭐 그만두면 공식적인 전당대회를 새로 치러야 되고 예. 이것이 비대위원 체제로 가면 예.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자기 후임 비슷하게 비대위원장을 앉혀놓고 가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말빨도 생기고 그렇지만 만약에 전당대회를 완전히 다시 해서 새 대표를 뽑게 되면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고민들을 계속 할 것이다. 근데 혁신이도 그랬지만 혁신이가 무슨 뭐 당을 혁신한다고 앉혀놨지만 알고 봤더니 뭐 이게 저희 표현입니다만 예. 이건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 혁신이구나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글쎄 그게 무슨 참신함이 있을 것이며 거기서 무슨 뭐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그 감동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지난주에 명락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만났는데 다양한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의미 축소하시는 분들 그냥 밥 먹은 거다 이런 상황도 있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민주당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미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들은 바로는 두 분이 그 명락 회동이 늦어진 이유는 물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면 안 만날수록 입지가 커지고 언론 조명도 받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 공천 관련된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얘기했다. 협상이 안 돼가지고 계속 만남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역시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을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대표로 있는데 너무 무리하다, 이건 너무 많다라는 그 알력 싸움 때문에 차일피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미뤄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말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 이미 공천에 대한 얘기가 물밑에서 오고 갔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김두관 의원 얘기가 나온 것은 어느 정도 공천과 관련된 계산을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물론 이게 다 편린들이지만 합쳐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가지고 본인 당 대표를 계속 저울질하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두 분이 얘기했을 것이다. 자,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굉장히 황당한 표정으로 소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실 자체를 알고 있진 않은데 여기에 예. 대한 어떤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아시다시피 비대위원으로 공천을 해보면 지금 공천을 하기 8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8개월 전에 사람을 찾아다닐 수는 있어도 누구를 누군가에게 할 공천권을 것이다. 배분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논의가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이야기 약속을 받는 사람조차도 아하. 그걸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고 아하.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00석인데.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공천권을 지금 이 시점에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협상이 안 돼서 늦어졌다, 만남이 늦어졌다 이렇게 보기엔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근데 우선 이 만남으로
어떤 대단한 시너지가 당장 나온 건 아니지만 예. 만약에 못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 그건 되게 큰 리스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것 자체로 무언가를 공세할 만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관리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이후에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랑 윤영찬 의원 등이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능동적인 전략을 함께 짤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런 김영진 걸로 실장은 이제 친명 네. 그리고 윤영찬 의원은 친낙 의로 이렇게 분류되기 여겨지는 때문에 분들이죠. 이제 네. 그 양 대리인이 어느 정도 실무적 얘기를 할 것이냐. 자, 장 변호사는 이 네. 해석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말씀 주신 대로 A 지역구에 내 사람 누굴 보내고 B 장미. 지역구 이렇게 B의 실무적인 권지웅. 얘기를 당연히 나눌 자리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다. 이 공천은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태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지표가 그렇고 정말 총선에 사활을 걸 겁니다. 이거 뭐 국민의힘 마찬가지일 거지만요. 이거 인물로 어떻게 쇄신과 혁신을 이뤄내고 어떻게 국민들께 내보일 수 있는 진용을 짤지가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 정치적 지분을 위해서 이른바 이낙연과 이른바 이재명 개가 다툰다? 전 민주당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미래가 생각합니다. 없을 것이다. 예. 김정혁 비대위원은 우리 김재섭 위원장 해석에 대해서 보론. 저는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아니랍니다. 네, 제가 유력한 아이고, 정보를 저-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정보를 있는 바탕으로 거예요. 했대요. 정보를 바탕으로 했어요. 취재원이 있답니다. 그럼요. 김재섭 제가 위원장. 취재원을 자, 일단은 맡아서 저는 제가 김정혁 보기엔 비대위원 두 분을 반론. 만난 거는 예. 그냥 서로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야, 전가하기 위해서 당신 말이야 당 대표고 전 당 대표인데 당신 둘이 화합해서 당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만나? 이런 수많은 어떤 당내 그 당 내외의 어떤 압력들이 있었고, 근데 이 두 분 진짜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어서 미리 얘기를 했다가 비가 오니까 갑자기 취소해 버렸잖아요. 비가 많이 맞지 그래,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작게 올 때도 취소했습니다. 아니, 호흡 피해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한가하게 두 그렇죠. 주원 근데 현직이 만나는 글쎄, 게 그 맞냐? 한가다고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가 핑계가 됐던 것이지 예. 그게 뭐 그 이전에 뭐가 자기들이 논의하는 만약에 그날 이슈가 비가 있던 안 건 왔으면 아니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천 관련해서 이런 게 얘기가 다 오가서 뒤늦게 만났다면 근데 비가 안 왔으면 만나서 그게 다 됐을까? 그게 아니고 이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지금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이상한 게 그리고 뭐 야당의 제1야당의 거대 야당의 당 대표와 그리고 전 당 대표가 왜 비공개로 만나셔서 적어도 만난 다음에는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다 당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 숨기듯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만나세요? 왜냐면 공천 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왜냐면 기승전 공천 지분. 예, 제가 아니 그럴수록 그러면 만나서 우리 공천 지분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어느 지역에 누가 내려온다더라. 그러니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랑 약간 성격이 다르게 개파 연합체 같은 성격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친문계, 친낙계 이렇게 여러 개의 개파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개파들한테 얼만큼 배분을 잘하는지가 공천의 핵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 물밑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사람 누군가가 어느 지역에 갔다라는 얘기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 많이 돌면 당연히 국민의힘한테도 넘어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조금 가시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건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상당히 유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또 반론을 김정혁 전 비대위원이 하셨어요. 조금만 더 예. 첨언을 하면 예. 민주당이 7월 30일까지 당원 가입을 다 끝냈어요. 7월 30일까지. 이게 지금 31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0일까지 다 끝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당원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뭐 완전히 그 비상이 걸려갖고 당원 가입하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7월 30일까지 딱 당원 가입을 해라. 왜? 결국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그게 이제 경선을 그렇죠. 할 때 당원들의 투표가 되잖아요. 당원 투표, 여론조사 몇 %? 뭐 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권 그렇게 아무가 함부로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고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승자의 저주이기도 한데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는 특히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젊은 뭐 혹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치고 자리가 들어올 없어. 자리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지윤 비대위원이 자리가 경선할 없어요. 수밖에 없어요. 경선. 요 반론에 세 그렇죠. 반론. 그래서 좀 저로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김재섭 위원께서 들으신 이야기가 사실 이제 공천 가까이, 권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낙점하기도 하고 막 상의하기도 하고 이런 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협상의 어떤 내용이 될 수는 일단 없다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저는 되려 이 회동을 마치고 두 분이 되게 화학적으로 동의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적대적 정치를 좀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애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전현직 대표께서 만나서 정말로 민주당 내에서 누구 생각이 다르다고 밀어내는 것, 이런 거 관련해서는 되게 과감한 결단을 이 회동 이후에 했다. 이런 걸로 이어져야 민주당이 뭔가 정말로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저런 행위까지 하네. 왜냐하면 서로에게 오해받을 일이 없는 어떤 그러니까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위까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행위까지는 안 이어질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8일에 또 3차 혁신안 내놓는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 상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한국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29% 그리고 국민의힘이 35%로 무당층이 31%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수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7일에서 2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또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3%, 더불어민주당은 44.3%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는데 또 이 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자, 위기감 있는 권지윤 비대위원부터. 다른 분 위기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권지윤 뭐 비대위원. 예를 들면 리얼미터 조사랑 갤럽 조사 뭐 차이가 난다. 차이가 그래서 나네. 뭘 믿을 거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쨌건 서울에서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것 자체가 일단 전반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반대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은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그럼 저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로 뭐 민주당이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구 분포도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지금 서울에서는 정말로 민주당 지지율이 낮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한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탄식하는 것을 근거 삼아서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정말로 안 된다. 지금 무당층도 30%를 넘어선 게 한 3, 4주째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선 전주만 해도 대선 전주인가 전전주만 해도 무당층이 14%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당층 많다고 할 때도 20% 중반에서 후반 정도였지 이렇게 30%를 넘어서서 계속 이어진 적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정말로 이것은 정치의 위기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위기라고 이해해야 뭔가 혁신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전제를 민주당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별로 이렇게 이 조사에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놀라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더 좀 걱정스럽습니다. 놀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힘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네, 그 저는 갤럽 조사가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게 나왔는데 예. 뭐 그렇게 유리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5대 29. 네, 그게 이제 민주당이 최저인 거지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건 민주당이 후졌다는 소리지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무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비 이제 그 원로들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정동용 전 장관 등이 이제 수도권이 아닌 호남 출마가 유력하다라는 설. 그 당의 원로들이 이렇게 또 그 어려운 험지가 아니라 호남권 진출 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 권지웅 비대위원님 말씀 주실까요? 장 변호사님 말씀 예. 저는 왜 이러시나 모르겠어요. 오비들 왜 이러시나? 왜 그러냐면 왜들 이러시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다고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저출산 문제라든지 가구가 점점 더 1인 가구화 된다든지 그리고 뭐 민주당이 되게 오랜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의 비전이 있다. 그리고 나의 노련함으로 이것을 돌파해 보겠다고 하면 왜 출마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출마해도 되죠. 예.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신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현황에 대한 해석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잘 조정해내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건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출마하시겠다. 최소한 그 비전을 보이신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들 이러시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렇게 하시나 저는 이 생각도 좀 들어요. 민주당 오비들이 그러니까요. 뭐 보니까 4선, 5선, 6선 이런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옛날 분들 정말 새천년 민주당 저희 때는 그냥 진짜 옛날 열린우리당. 역사책 같은 느낌이 드는 그 당에 그 당시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나 출마할 거야라고 나오는 거면 지금 민주당 내 기강이라는 게 얼만큼 없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앞으로 뭐 젊은 사람 공천할 거다, 권지웅 의원 같은 사람, 참신한 인물들 공천할 거다. 장 변호사 이런 같은 얘기는- 사람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김기현 되게 대표도 저희는 심지어 여당인데도 불구하고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검찰 공천 없다고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결정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오겠다고 방송에 나오셔서 나 나갈 겁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리고 저분들이 나 나가겠어 하고 어디 나가서 다 얘기하는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당 안에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형편없고 당의 기간이 정말 망가졌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러니까 진짜 수습해야 돼. 왜냐하면 검사들은 진짜 공천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얼른 대표가 부인한 거고 지금은 물론 이런 설까지 나오지만 민주당 내에서 설마 그러시겠냐. 설마.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대표께서 뭐 한국일보에서 지금 아니다. 구체적으로 오비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렇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책 토론에 초점을 맞춘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지금 유튜브 영상에는 여의도 재건축 조합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사진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또 이기인 의원 세 분과 함께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자 여기에 공교롭게도 우리 김재섭 도나스가 없어요. 이거 네. 결별한 겁니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진심이다. 그 영상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 편당 옷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옷까지 신경 쓰면서 진심으로 지금 촬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은 너무 소모적이니까 정책적인 이슈를 좀 다뤄보자 해서 그냥 북한 조선중앙방송 같은 거 대한민국에 틀어도 되냐 이런 좀 참신한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총선을 염두한 행보라고 봅니다. 아하. 이준석 대표는 숨쉬는 것까지 저는 총선을 염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는 정치 싸움 안 한다, 정책 한다 이런 이슈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봅니다. 여의도 재건축 조합 저도 지금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그 구독자가 14,500명. 며칠 안 됐으니까. 며칠 안 됐으니까. 그리고 저는 한판 승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까지 나갈 필요 여기 더 좋은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위원도 저희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저는 권지웅 비대위원. 봤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송은 봤는데. 근데 어쨌든 상대당 정치인이긴 하지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건 조선 그 북한 방송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 이익은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아니면 좀 우려스러운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동의하든 안 하든 정보를 좀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려 들 만큼이었고요. 정말로 이제 정책 논의하신다고 하면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사기 특별법 이런 것들도 논의해 주셔서 입장을 밝히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또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도 출연도 하고 그러죠. 좋죠. 예, 그러니까요. 30일 방송엔 체벌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이런 또 주제도 다루기도 하고. 아무튼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정책 소통은 분명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욱 비대위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나이든 보수고 그다음에 저쪽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예.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보수고 저희 당 젊은 보수. 대표를 했고 그러니까 나이든 분들 혹은 저 같은 사람들 기성세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천착하지 못했던 혹은 이렇게 빠뜨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나와서 다른 신선한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그건 뭐 보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함은 사라졌구나. 그리고 그 인기도 그 피크는 넘어갔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아하. 정치인이라는 게 원래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예. 또 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당의 어떤 그 자양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앞으로도 그 힘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제 당 징계를 받고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유승민도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유승민 전 대표는 공천권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홍준표 시장은 일단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니십니다. 홍준표 시장 가만히 계셔라? 네, 아니 공천이 나올 때까지 예. 그 당원으로서의 그 발언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10월 당무가 정지돼 10개월 있기 정지됐으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못 합니까? 근데 발언권은 살아있단 말을 실제로 하셨으니까. 예, 근데 예. 그것이 뭐 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아닌 거고 홍준표 시장 개인 저는 견해인 것 같고요. 근데 뭐 그 취지 자체는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끌어안고 가는 거 맞다. 예, 아까 전에 무당층 이야기를 권지웅 형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뭐 양당이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최대한 느슨하게라도 연대를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유승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그럴 만한 권한은 없으십니다. 자, 김종혁 비대위원 20초. 네. 저는 뭐 다 동의하는데요. 예. 근데 비판을 해도 동지로서의 비판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유승민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하시는 그런 비판은 정말 너무 아파요. 당원들이 듣기에는 저분이 우리 당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런 것만 좀 피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판직감 김재섭 서울도원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